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40대 후반 최정숙입니다. 제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2년 넘게 서류에만 존재하고 부부 생활은 같이 하지 않은 이름뿐인 남편이죠.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기나긴 12년 동안 저는 남편 없이 사는 삶에 완전히 적응해버렸습니다. 서류상 부부이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사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당연히 마음 한편으론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부부로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연을 이제는 끝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계속 지낼까 고민하던 차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 아버님이 남긴 재산을 정리하던 그 무렵 제 휴대폰으론 고등학교 동창 희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희연이는 고등학교 때 잠깐 친했다가 지금은 거의 연락을 안 하는 사이인데 거의 20년 만에 동창 모임에 다시 나와서 마주쳤던 친구였어요. 친하지도 않은 사이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좀 뜬금없었고 황당한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연이는 저더러 아주 기막힌 말을 하더군요. 저더러 아직도 남편이랑 이혼 안 했냐고 왜 안 하냐고 따지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죠. 평소에 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구도 아니고 전화에서는 이혼했니 어쩌니 따진다는 게 주제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뭔 소리냐고 하니 희연이는 기절초풍할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키우는 아들의 아빠가 바로 제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럼 남편이 그동안 내 동창인 희연이랑 바람을 피웠다는 건가? 너무 충격이 컸는데 놀랍게도 그 뒤에는 더 큰 충격적인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기막힌 이야기를 하려면 제 20살 꽃다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1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였더라고요. 그때 저는 교회 오빠였던 조용찬이랑 교제를 했었는데 저보다는 6살이 많았습니다. 1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갑자기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갑자기 결혼을 하는 거지만 제 주변에서는 오히려 저보고 시집 잘 가는 거라고 다들 그랬습니다. 왜냐고요? 그때 저희 지역에서 남편의 집안은 유명했거든요. 시아버지가 지역에서 유명한 현금 부자로 소문이 났기 때문이었죠. 역 근처에 큼지막한 상가 건물도 갖고 계셨고 저 집은 은행 갈 필요도 없이 집에 현금을 쌓아두고 산다는 소문도 많았습니다. 제 남편 조용찬은 그 집안의 귀한 외아들이었죠. 집에 돈도 많겠다. 아버지 일 도우며 살면 제일 좋았겠지만 제 남편은 사진에 관심이 많았고 유명한 사진가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유학생활도 했었고 사진도 외국에서 배웠다더군요.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유명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배우고 그랬대요. 하나뿐인 외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다 보니 시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소유하고 계신 상가 하나에 스튜디오까지 그럴싸하게 만들어주셨죠. 이제 막 사진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쓰기에는 너무 크고 화려한 스튜디오였지만요. 시아버님은 어떻게든 아들 경력을 만들어주려고 인맥까지 총동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듣도 보도 못한 상도 여러 받게 했지만 솔직히 말해 시부모님의 노력과 그 많은 투자에 비해 남편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만큼의 재능이나 열정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저 아버지 돈으로 비싼 취미생활을 하는 철부지였던 거죠. 남편이 그나마 있는 경력도 시아버지가 만들어준 게 아니었다면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지금에서야 남편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콩깍지가 씌인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라는 멋진 오빠라고 생각했고 남편의 사진과 작품 활동도 좋아했었으니까요. 어쨌든 제가 그 오빠랑 결혼한다고 하니 주변에서는 모두 팔자 폈다, 시집하내는 기가 막히게 잘 갔다며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곧 아이도 낳았습니다. 남편은 예술사진 찍으러 다닌다고 했고 돈을 잘 벌어오는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부유한 시부모님 덕분에 돈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건 참 감사한 일이었죠. 시아버지의 재산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12년까지는 그랬습니다. 부자는 3대를 간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저희 시댁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것이 폭풍처럼 한순간에 무너졌거든요. 사실 그 모든 것의 원흉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진작가 하면서 스튜디오 운영하면 되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누가 옆에서 부추겼는지 어설프게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거든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 다 도와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온실 속 화초처럼 오냐오냐 컸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잘 될 턱이 있나요? 그저 주변에서 부추기니까 사기꾼들이 가득하니까 그런 허황된 말에 넘어가 이것저것 일을 벌인 거죠. 그러다가 수억 대의 돈을 날린 겁니다. 시아버님이 뒷수습을 하느라 애를 먹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정타는 시아버님이 운영하시던 육전 냉면 식당에서 터졌습니다. 식당에 단체 손님 수십 명이 왔는데 그날 밤에 난리가 났거든요. 밤새도록 동네에 119 구급차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식당 전화기에는 불이 났습니다. 아버님네 식당에서 식사를 한 그 손님들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려 병원에 실려갔던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중 한 분은 원래 신장이 좋지 않으셨는지 급성 심부전으로 중태에 빠져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던 거죠. 이 일은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뉴스에까지 나오고 대대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보건소에서 사람들이 와서 매장 검사를 했고 결국 주방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면서 식중독의 원인을 찾게 되었죠. 그 일로 당연히 식당은 영업 정지를 하게 되었고 사람 잡는 식당이었다는 소문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식당은 영업정지가 되었다가 결국 문을 닫았고 어마어마한 합의금과 병원비, 끝없는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평생을 사장님 소리 들으며 떵떵거리던 시아버지는 순식간에 죄인이 되었던 거죠. 저희 남편의 연이은 사업 실패와 더불어 식당 사건이 맞물리자 그 많던 재산도 삽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결국 상가 건물도 넘어가고 현금도 바닥났습니다. 결국 시부모님 사시는 아파트 한 채와 크게 가치는 없는 시골 땅, 그리고 남편의 스튜디오가 있는 1층짜리 건물 하나가 남았죠. 나머지 재산은 다 처분이 되었고요.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힘든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남편은 철없이 남은 돈으로 주식을 했다가 몽땅 날린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어도 이렇게 없느냐고. 사업을 그렇게 말아먹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덜컥 주식에 그 큰 돈을 투자하면 어떡하느냐고 고함을 질렀죠. 남편은 자기도 잘해보려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남편의 그런 행동이 철이 없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그 일로 남편하고 자주 싸우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자기 집이 망하니까 이제 자기를 버리려는 거 아니냐고 저를 그 정도의 사람 취급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남편이 너무 돈을 까먹은 탓에 시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었는데 남편이 또 주식으로 돈을 날려서 면목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저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니 정말 정 떨어지고 싫더라고요. 그렇게 싸움은 점차 커지고 이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시부모님이 말려서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과 제 사이의 갈등이 너무 심한 탓에 이혼은 안 하지만 당분간 별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집을 구해 나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애들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말고 당분간은 그렇게 떨어져 살라고 하셨죠. 남편과 저도 그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지 않았을 뿐 거의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렇게 좀 살다가 풀든지 이혼을 하든지 어떻게든 결판이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각자 사는 생활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시간은 빠르게 흐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12년이 흘렀던 거예요. 초반에 별거를 할 때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연락이라도 종종 하고 보기도 자주 받는데요. 애들이 크면서 대학에 가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니까 아예 남편과는 서서히 왕래도 끊겼습니다. 남편도 오지 않았고 저도 굳이 연락하거나 찾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는 시부모님에 대한 제 도리는 다 했습니다. 남편은 안 봐도 시부모님을 챙기고 시댁 행사도 다 참석했거든요. 심지어 남편이 안 와도 저는 갔죠. 그러다가 그 12년 사이에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홀로 남으신 시아버님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러 반찬해서 냉장고도 채워드리고 집도 치워드렸습니다. 10년 넘게 남남처럼 사니까 아버님 역시도 굳이 저에게 이제는 아범하고 화해하라거나 다시 잘 지내보라는 얘기도 안 하셨어요. 아버님 역시도 저희가 따로 사는 것에 익숙해지신 것 같았죠. 다만 저보고 딸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살뜰히 잘 챙겨줘서 고맙다는 얘기는 자주 해주셨어요. 저 역시도 아버님 덕분에 그간 풍족하게 잘 살았고 또 저를 며느리로 워낙 예뻐해 주셨으니 혼자 남으신 아버님을 잘 챙기는 건 당연한 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 아버님은 갖고 계신 지병이 도지면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어머님 가시고 몇 년 뒤 아버님도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였죠. 저도 많이 믿고 의지했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니 너무 슬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남편이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대신 제가 자식 노릇을 해준 것 같다면서요. 그전에는 마냥 철딱서니 없는 부잣집 도련님 같기만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런 소리도 할 줄 알고 많이 달라졌구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은 아버님이 지내시던 집과 재산을 정리할 건데 제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저랑 반반 나누고 싶대요. 남편은 차분하게 저에게 고맙다고 했고 오히려 그 얘기를 듣는 저는 마음 정리가 좀 됐습니다. 시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어쩌면 남편과 좀 홀가분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부모님 때문에 이혼을 미뤄왔는데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 보니 남편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든 거죠. 하여튼 남편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차에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1,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거의 오던 친구들만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오랜만에 안희연을 만났습니다. 희연이는 고등학교 때 잠깐 친했지만 20살 이후로는 거의 연락이 끊겼던 친구예요. 다른 지역 가서 살다가 이혼했다는 소문은 얼핏 들었죠. 그런데 한참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희연이가 불쑥 휴대폰을 내미는 겁니다. 한 8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는 희연이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48쯤인데 8살 아들이 있었던 거죠. 저희 나이가 이제 애들 다 키워서 대학 보내고 그럴 때인데 갑자기 8살 아들을 키운다니요. 재혼을 했느냐 물어보니 법적인 절차는 안 밟았지만 부부나 다름없는 관계다라며 애매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혼을 안 했으니 그냥 애인인 건데 아이는 있다니. 듣는 저도 친구들도 좀 황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왜 재혼은 안 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럼 애는 네 호적에 올라가 있느냐 등등 이것저것 물어봤죠. 그랬더니 희연이는 당당하게 그러더라고요. 결혼이야 천천히 하면 되는 거고 이 사람 능력이 좋아서 괜찮아. 뭐 하는 사람이길래? 예술에. 희연이는 요즘 식당에서 일한다고 했고 자기가 생활비도 다 낸다고 했습니다. 애인이 그렇게 능력이 좋은데 왜 본인은 그렇게 고생하며 생활비를 다 내고 힘들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애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 안 하고 그냥 능력 좋은 사람이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속으로 저 나이에 심지어 결혼도 한번 해봤으면서 대책 없는 남자 말을 믿고 저러고 사나? 답도 없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쑥 그랬죠. 예, 그렇게 능력이 좋은데 왜 결혼 안 하고 따로 살아? 애가 8살인데. 애 생각해서라도 재혼해야지. 그런데 제 말에 희연이가 발끈해서 따지는 거예요.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지.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시킬 수 있니? 그러는 너는 남편이랑 12년째 따로 산다며. 그럴 거면 이혼을 하지 왜 그러고 살아? 그건 정상이야? 라는 겁니다. 너무 날선 반응에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희연이랑은 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날 오랜만에 조우를 했지만 썩 즐거운 만남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희연이가 다시 제게 연락을 해온 것이 바로 시아버지의 장례 후 재산 정리가 거의 끝나가던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희연이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그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키우는 그 8살 아이의 아빠가 제 남편이다. 사실 그 숨겨둔 애인 네 남편이었다 이거죠. 희연이의 말은 이랬습니다. 8, 9년 전쯤에 희연이가 저희 남편 스튜디오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갔었대요. 제 남편이 운영하는 스튜디오라는 건 친구들도 다 알고 있다 보니 갔었고 거기서 제 남편을 만났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둘이 눈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희연이네 집을 오가다간 아이까지 생겼고 그대로 남편은 2집 살림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핑계를 대며 희연이에게 이혼은 못한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 아버님까지 돌아가셨다는 걸 희연이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모임에서 제가 말했거든요. 아버님이 남기신 남은 재산이 있는데 그걸 남편이 나한테 반반 나누자고 하더라 라고요. 그때 희연이 표정이 좀 안 좋았는데 그걸 저한테 따지려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 정도면 남남인데 왜 아직도 이혼은 안 하고 살며 재산은 왜 네가 다 들고 가냐고요. 저는 남편이 그 긴 시간 동안 희연이랑 바람을 핀 것도 몰랐고 심지어 애까지 있다는 사실도 몰라서 기절초풍할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내연녀 주제의 안희연은 저한테 뻔뻔하게 왜 이혼 안 하느냐고 오히려 따지고 있는 겁니다. 내연녀가 본처한테 이혼하라고 따지는 이 황당한 상황에 기가 턱 막혔죠. 너무 황당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저는 일단 안희연 전화를 끊었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신호가 간 뒤에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당신이 웬일이야? 당신 미쳤어? 제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 남편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난데없이 전화해서 미쳤냐니. 당신 지금 어디야? 안희연이랑 살림 차렸어? 저는 흥분해서 바들바들 떨며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의 반응은 뜻밖이더라고요. 뭔 소리야? 안희연이 누군데? 당신 지금 술 마셨어? 아니면 무슨 약이라도 먹었어? 뭔 헛소리야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잡아떼는 게 아니라 정말 황당하다는 듯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때 저는 남편이 잡아댄다고 생각했기에 더 난리를 쳤습니다. 안희연이 나 찾아와서 다 말했어. 8살 애까지 있다며. 아니, 안희연이 누구냐고. 내 동창, 고등학교 동창 말이야. 당신 고등학교 동창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 난리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 안희연은 나한테 전화해서 당신 아들 낳고 살고 있다고. 이혼은 왜 안 하냐고 그러고 있는데
당신은 안희연이 누군지도 몰라? 나 누군지 몰라, 그런 여자. 나 참. 좋아. 그럼 당장 만나. 삼자 되면 해보자고. 그래. 당신 지금 어디야? 남편은 어이없어 하면서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진정을 해보니 남편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남편과 만났는데 남편은 안희연이라는 여자 처음 들어봤다고 도대체 자기한테 왜 이러냐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희연이를 직접 만나보자고 하고 희연이가 일한다는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희연이에게 지금 찾아간다고 말하고요. 남편은 가는 내내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투덜거리더라고요. 저는 암소리 안 했죠. 그렇게 희연이네 식당에 들어가니 희연이가 앞치마를 입은 채 나왔습니다. 희연이는 저를 한번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듯 희연이를 쳐다봤고 희연이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희연이는 저에게 오더라고요. 너 왔니? 근데 이 남자는 누구야? 남편 데리고 온다면서. 라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벙쪘죠. 너 뭔 소리해? 여기 있잖아, 내 남편 조용찬. 네가 내 남편이랑 애까지 낳고 애인 노릇하며 산다며. 제 고함 소리에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저희 테이블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희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무슨 귀신이라도 본 듯 파랗게 변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네 남편이라고? 조용찬? 그래, 삼자대면 하러 데리고 왔다. 제 말에 희연이는 다시 남편을 쳐다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저는 희연이가 왜 저러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죠. 아까만 해도 전화해서 네 남편 내 아들 아빠니 이혼해달라 하던 인간이 사색이 되었으니까요. 말도 안 돼. 이 사람이 아닌데? 희연이는 영문 모를 소리만 하더라고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희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같이 산 사람은 조영찬은 이 사람이라고. 그런데 거기엔 웬 낯선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했는데 옆에 서 있던 제 남편이 그 폰을 낚아채듯 가지고 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함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조용찬인 줄 알았다고요? 와, 이 자식이 아직까지? 반응을 보니 남편도 아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당신 이 사람 알아? 누구야? 이 개자식 강희태잖아. 강희태? 그게 누군데?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누구기? 내 스튜디오에서 청소하고 운전하고 잡일하던 놈이지. 나한테 사진 가르쳐달라고 들어와서 일하는데 나중에 보니 내 명함 가지고 다니고 나라고 사칭하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잘라버린 지 좀 됐어. 근데 이 자식이 아직까지 이러고 다니고 하다 내 이름 팔아서 여자까지 속이고 다녔다고?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남편의 말에 희연이는 거의 눈까지 짚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희연이는 제 남편이랑 내연관계이고 아이까지 있으니 저보고 그만 이혼하라고 했지만 사실 희연이가 만나고 있던 그 남자는 제 남편이 아니라 제 남편을 사칭하는 직원이었던 거예요. 남편 말로는 친구 동생인 강희태가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였는데 사진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취업을 시켜줬답니다. 그런데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더래요. 그래서 나름 오래 일했는데 언젠가부터 누군가 자기를 사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그게 바로 강희태였다는 거예요. 유학파 사진작가의 부잣집 아들이라는 남편의 배경이 탐이 났던 모양이었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강희태를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고소도 하고 싶었지만 친구 동생이라 참았다고 하더군요. 하여튼 9년 전 희연이가 저희 남편 스튜디오에 갔던 날 아마도 강희태는 제 남편이 없는 틈을 타 희연이에게 제 남편인 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희연이는 강희태에게 속아 강희태가 제 남편 조용찬인 줄 알고 여태까지 산 거고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희연이는 순식간에 넋이 나갔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나한테 좀만 기다리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정숙이랑 이혼하고 나한테 올 거라고 했는데 그럼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내가 같이 산 게 누구야? 넋이 나간 희연이를 보며 남편이 결정적인 한마디까지 보태더군요. 와, 이거 진짜 미친놈이네. 지 마누라랑 애는 어쩌고. 그 말에 넋이 나간 듯 보이던 희연이의 눈이 다시 휘둥그레졌죠. 마누라? 애? 그래요. 강희태 결혼해서 애도 있어요. 그것도 둘. 인생이 불쌍해서 고소는 안 했는데 이 새끼 답도 없는 새끼네. 그 강희태라는 직원은 따로 가정도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거예요. 희연이한테는 제 남편인 척하면서 제가 이혼 못해줘서 희연이랑 살림을 못 합치는 척했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다 알겠더라고요. 희연이가 강희태에게 제대로 농락당했다는 것을요. 희연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저희 남편도 기가 막혀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휘청거렸고 저는 그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셋은 그날 강희태를 찾아갔어요.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저한테 네 남편이랑 애 낳고 살림 차렸으니 이혼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희연인데 그 상황이 되니 제가 오히려 넋이 나간 희연이를 부축해야 되는 꼴이었죠. 어쨌든 강희태를 불러냈고 저희 셋이 다 모여있으니 강희태도 식겁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달려들어 강희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개자식이 내 사칭하고 다니다니 이런 짓까지 벌여?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친구 동생이라서 한번 봐줬더니 정신 못 차리지.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릴래? 강희태는 그제야 모든 것이 발각된 것을 알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도 거짓말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한 번, 저에게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연이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희연아, 미안해. 처음엔 그냥 장난이었는데 나중에는 진실을 말 못하겠더라고. 게다가 아이까지 생기니까 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나도 거짓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엔 수습이 안 되더라고. 강희태가 뭐라 말하는데 희연이는 더 이상 울 힘도 없는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그 꼴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날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희연이는 자기 인생을 통째로 사기당했다며 강희태를 고소했고 남편 역시 자신의 이름을 도용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사칭 및 명예훼손으로 강희태를 고소했죠. 강희태의 본처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집안도 풍비박산이 났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안희연도 이 일의 피해자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가장 잔인한 가해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동창회 단체 대화방에 이 모든 것을 다 폭로했습니다. 친구들은 이 기막힌 사연에 경악을 하더라고요. 희연이는 자기가 제 남편과 노란한 상간녀라고 뻐겼는데 알고 보니 제 남편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홀딱 속아서 애까지 낳고 산 한심하고 불쌍한 여자였던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습고 어이없는 일인가요? 그날 이후 희연이는 이 동네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쪽팔린 지 친구들하고도 다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폭풍처럼 지나갔는데요. 참 이상하게도 그 일을 겪으면서 남보다 못하게 지냈던 저희 부부는 오히려 서로에게 쌓였던 원망을 조금은 풀게 되었습니다. 같이 고소 준비하고 변호사 만나고 경찰서 찾아가면서 오히려 서로를 의지하게 돼버렸고요. 모든 일이 끝나고 며칠 뒤 남편과 저는 12년 만에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참 별일이다. 그렇지? 그러게. 이걸 웃기다고 해야 될지 화난다고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도 따라 웃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보며 웃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각자 삽니다.
하지만 그전과 달리 이젠 제법 자주 안부도 묻고 종종 만나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합니다. 남편을 사칭한 강희태도 제 남편인 줄 알고 애 낳고 살림까지 차렸던 안희연도 정말 기막히고 화가 날 만한 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로 인해 남편과 제 사이가 풀어진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편과 제 사이가 어떻게 될지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인생인가 싶기도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